관이 비어 있다니 분명히 장례식을 했는데 대체 왜 관이 비어 있는 거냐? 너 어디 있는 거냐? 이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또 관이 비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참여는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남해 바다의 끝자락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의 이름은 청해도. 본토에서 배를 타고 2시간을 가야만 닿을 수 있는 그 조용하고 외진 섬은 지도 위에서도 찾기 어려운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섬에 한 번이라도 발을 디뎌본 사람이라면 아마 평생 그 바다 냄새를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짠기가 가득한 바람,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어디서나 들리는 파도 소리. 청해도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섬의 북쪽 언덕 위에는 오래된 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없는 그냥 오래전부터 거기 있어 왔던 묘지였습니다. 바닷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묘비 위에 쌓인 모래가 조용히 흘러내리는 곳이었고, 날씨가 맑은 날에는 묘지 위에서 바라본 바다가 눈부시게 푸른 곳이었습니다. 산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가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존재하는 그런 묘한 장소였습니다. 섬 사람들은 이 묘지를 바다 묘지라고 불렀습니다. 바람이 항상 바다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자들도 바다를 바라보며 잠들어 있다고들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잔잔하게 시작된 빗줄기는 오후가 되면서 점점 거세졌고, 바람에 실려 올라온 바다 냄새가 언덕 위 묘지까지 짙게 퍼져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가늘지 않았습니다. 굵고 차가운 비였습니다. 우산을 펴도 어깨가 젖고 발이 젖고 결국 몸 전체가 축축해지는 그런 비. 그런 날씨에 이 언덕 위 묘지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무언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여자 한 명이 한 무덤 앞에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김아린. 나이는 35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35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 아래는 약간 어두웠고 입술은 꼭 다물려 있었으며 이마에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특유의 주름이 옅게 잡혀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인지, 그것은 이름 붙이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무덤 앞 묘비를 향해 있었지만 시선은 어딘가 훨씬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묘지에 오기까지 얼마나 긴 길을 걸어왔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얼굴 안에 고요히 침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준. 검은 우산 아래 엄마 곁에 붙어 서 있는 아이는 아직 키가 작아서 묘비에 새겨진 글씨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나이였습니다. 아이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고개를 들어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직 이 세상의 무게를 모르는 아이 특유의 순수함이 가득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면 된다는 그 단순하고 맑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아빠 있는 데야? 하리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질문에 어떤 말을 골라야 할지 몰랐던 것인지 빗소리만이 그 침묵 사이를 채웠습니다. 아이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왜 집에 안 와? 하리는 천천히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꼭 안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두는 것도 아닌 어깨를 살짝 감싸는 그 작은 몸짓 하나에 말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바다에 갔어. 아이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바다에? 응, 아주 멀리. 하주는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아직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아주 멀리가 어떤 거리인지 10살 아이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돌아올 수 없는 곳을 뜻한다는 것을 아이는 아직 감으로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왠지 슬픈 말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았고 엄마의 손이 어깨 위에 놓인 무게가 평소보다 더 무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조차 빗소리에 금방 지워졌습니다. 하리는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그 무덤 안에 묻힌 이름을 그녀는 매일 밤 꿈속에서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쪽 진입로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빗속에서도 그 사람의 실루엣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확실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코트 깃은 올라와 있었고 손에는 우산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이마로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노인은 그것을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비에 맞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혹은 그것을 느낄 여유조차 없다는 듯 노인의 시선은 오직 언덕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정수, 올해 78살. 국내 해양 장비업계에서 수십 년간 군림해온 태성마린의 창업자였습니다. 해양 관측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수십 년간 업계를 이끌어온 인물. 젊은 시절 그는 진짜 개척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외국에서 기술을 들여오지 않고 직접 만들겠다며 덤벼든 사람. 그리고 실제로 해냈다고 세상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을 받았고 신문 일면에 실렸고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강연장에서는 박수를 받았고 재계에서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덕을 오르는 78살의 노인 얼굴 어디에도 그 영광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오래된 피로였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든 피로, 그리고 씻어낼 수 없는 후회였습니다. 윤정수는 언덕을 반쯤 올라오다가 멈췄습니다. 묘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챈 것처럼.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발걸음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검은 우산 아래 서 있는 여자와 아이를 바라보는 노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도 있었고 어색함도 있었고 그리고 아마도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윤정수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1년 전 윤정수는 이 여자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진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여자가 아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차갑고 짧고 돌이킬 수 없는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그는 막내 아들의 아내였던 여자와 손자였던 아이를 집에서 밀어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위에 쫓겨남의 수치까지 얹혀진 채로 하리는 하준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윤정수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 섬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발을 디디는 것이었습니다. 1년 만에 윤정수의 발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두 사람과 충분히 가까운 거리 안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무덤 쪽으로 그리고 묘비로 향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읽는 순간 윤정수의 목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꿀떡하고 삼키는 것 같은 그 움직임.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지후, 막내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셋 중 가장 늦게 태어났고 가장 오랫동안 품 안에 있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그 이름이 차갑고 딱딱한 화강암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더욱 선명해 보이는 글자들. 윤정수의 눈이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의 목소리가 고요한 빗소리 사이를 뚫고 들렸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누구야? 하리는 천천히 윤정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맞닿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원망도 있었고 물음도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하리는 이윽고 시선을 아이에게로 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사해.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누군데? 아빠, 아버지야. 하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낯설고 비에 젖은 노인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것처럼 아이는 한동안 말없이 윤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윤정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주 천천히 고개를 한번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인사인지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몸짓인지 그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묘지 위로는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바람은 빗줄기를 비스듬히 흔들었고 묘비 앞에 놓인 작은 국화 꽃잎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같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서로를 향한 서먹함과 그리고 쉽게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풀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고 어쩌면 그 시간조차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할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하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묘지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엄마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면서 하준은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이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서 비 맞은 채로. 아이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의 손이 이미 앞으로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냥 따라 내려갔습니다. 윤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빗속에 혼자 선 78살의 노인. 아들의 무덤 앞에서 그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콧등을 지나 입술 위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짠맛이 났습니다. 빗물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코트가 무겁게 젖어갔습니다. 신발 안으로도 물이 스몄습니다. 그래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아주 낮게 바람에 실려 사라질 것 같은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지후야. 그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야 할 말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왜 그랬냐고, 왜 먼저 갔냐고, 왜 그때 그 말을 해주지 않았냐고.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목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로 꺼낼 수 없는 감정들이 그 두 글자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담을 수도 없어서 그냥 빗속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묘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윤정수는 청해도 선착장 근처의 낡은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복도 마루는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으며 욕실에서는 녹물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윤정수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코트를 벗어걸고 탁자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방 한쪽 창문은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창문이었지만 그 너머로 어두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밀려왔다 쓸려가고 또 밀려왔다 쓸려가는 그 반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탁자 위에는 소주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관 아래층 편의점에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잔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잔에 따르는 수고조차 할 기분이 아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잔에 따르면 혼자 마신다는 것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서였는지 그는 그냥 병을 들어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술은 목 안으로 흘러내렸지만 그 어떤 것도 녹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따뜻해지지도 않았고 잊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술이 목을 통과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커졌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폭풍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재생되었습니다. 묘지, 비, 며느리, 그리고 아이, 할아버지, 그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말을 들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1년이 지나도록 그는 그 아이를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아이 입에서 할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겁게 가슴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또? 윤정수는 천천히 일어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낮에 묘지에서 본 그 아이 하준이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온 것인지 아이의 머리카락은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뺨도 빗물에 젖어 반질반질했습니다. 아이는 그 작은 몸으로 문 앞에 서서 윤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버지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윤정수는 그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두 손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는 세월의 흔적이 뚜렷한 낡은 금속 상자. 아이는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윤정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이거 할아버지 드리래요. 윤정수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예상보다 가벼운 것 같기도 한 이상하게 손에 감기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냐? 아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수의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상자를 쥔 손에 힘이 살짝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남긴 것, 죽은 아들이 남긴 것, 그것이 지금 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복도를 타고 멀어졌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윤정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탁자 앞으로 돌아와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소주병 옆에 나란히 놓인 그 낡은 금속 상자. 2개의 물건이 탁자 위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의 쓸쓸함이었고 하나는 죽은 아들이 남긴 무언가였습니다. 윤정수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구식 녹음기였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거의 쓰지 않는 종류의 녹음기. 하지만 배터리가 아직 살아있는지 버튼 옆에 작은 LED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 작은 빨간 불빛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윤정수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누르기 전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무언가가 바뀔 것 같은, 이것을 누르기 전에 세계와 누른 후의 세계가 다를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잡음이 들리더니 이윽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낮고 약간 쉬어있는 목소리. 피곤하지만 또렷한 목소리. 그런데 그 목소리는 윤정수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목소리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윤정수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막내 아들 윤지후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은 아들의 목소리가 낡은 녹음기를 통해 이 낡은 방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느리게 말하는 버릇, 문장 끝에서 살짝 낮아지는 음조.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녹음기 속 지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걸 듣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윤정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온몸이 그 순간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 말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짧은 정적, 그리고 목소리가 한층 낮아지면서 이어진 말.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 커다란 무게가 담긴 말. 제 무덤을 파보세요. 윤정수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것인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녹음기를 귀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목소리는 멈추었습니다. 다시 재생해도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단 3문장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파도 소리만 울렸습니다. 윤정수는 오랫동안 녹음기를 손에 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어둡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아주 낮게 혼자 듣는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무덤을 파보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 바다 저편에서 번개가 터졌습니다. 하얀 빛이 어두운 창을 순식간에 밝혔다가 사라졌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그 찰나에 환하게 드러났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윤정수의 얼굴도 상자도 녹음기도, 그리고 잠시 뒤 천둥 소리가 먼 곳에서부터 밀려왔습니다. 육중하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방바닥이 살짝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윤정수는 그 번개빛이 사라진 창밖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결심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78회 동안 살아오면서 이 노인은 많은 결심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결심, 누군가를 버리겠다는 결심, 모른 척하겠다는 결심,
하지만 지금 이 결심은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죽은 아들의 목소리가 시킨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폭풍이 청해도를 통째로 뒤흔드는 그 밤, 윤정수는 삽을 들고 아들의 무덤 앞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덤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들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텅 빈 무덤이 지금껏 숨겨온 어떤 거대한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폭풍이 밀려온 것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강해지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한쪽으로 세게 쏠리더니 이윽고 빗줄기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바닷바람은 여관 건물 전체를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폭풍이 이 작은 섬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정수는 잠자리에 눕지 않았습니다. 그는 탁자 앞에 앉은 채로 밤을 버텼습니다. 낡은 녹음기를 여러 번 다시 재생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3번, 그 다음에는 5번. 막내 아들 지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끝날 때마다 눈을 뜨며 그 마지막 문장을 되새겼습니다. 제 무덤을 파보세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노인은 온 밤을 버티며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가 남긴 말,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하지만 그런 판단 이전에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동이 트기 직전 윤정수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여관 창고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창고에는 잡동사니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그물, 녹슨 낚시도구, 폐유통. 그 사이에서 그는 삽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오래된 삽이었습니다. 자루 부분이 삐걱거리고 날 부분에 녹이 슬어 있었지만 흙을 팔 수는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삽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나섰습니다. 바람은 사람의 몸을 밀어낼 정도로 강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람이 온몸을 밀어붙였습니다. 빗줄기는 옆으로 날리며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뜨기도 힘들었습니다. 발밑의 흙길은 빗물에 완전히 젖어 질척거렸고 언덕 오르막길은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흙이 신발 밑으로 미끄러졌습니다. 78살의 노인에게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윤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그 폭풍 속에서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온몸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코트는 무겁게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납작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신발 안에서는 물이 찰방거렸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묘지 안에 있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세게 흔들며 신음하는 것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바람 소리와 뒤섞여 묘지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들의 무덤은 거기 있었습니다. 낮에 봤던 그대로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더욱 어두워진 화강암. 그 앞에 서 있는 78살의 아버지. 삽을 어깨에서 내려 손에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가? 아들의 무덤을 파는 것이 맞는 일인가? 78해를 살아오면서 겪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덤을 파다니.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제 무덤을 파보세요. 윤정수는 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꽂았습니다. 삽이 흙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삽질, 두 번째 삽질, 세 번째 삽질.
빗물이 파인 자리로 계속 흘러 들어왔습니다. 흙은 점점 질어졌고 무거워졌고 삽질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땀이 났지만 빗물에 섞여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팔이 뻐근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그것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윤정수는 그냥 팠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삽끝이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관이었습니다. 윤정수의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삽질을 멈추고 손으로 주위의 흙을 걷어냈습니다. 관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낡은 나무로 만들어진 관이었습니다. 빗물이 파인 구덩이 안으로 계속 흘러 들어왔습니다. 윤정수는 무릎을 굽혀 관 뚜껑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윤정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관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관 안에는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크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해변에서 주운 것 같은 둥글둥글한 돌들. 그것들이 관 안에 차곡차곡 또는 아무렇게나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빗속에 흙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1년 전에 묻은 것은 내 아들이 아니었나? 아니, 아들의 장례식을 치렀을 때 관 안에는 정말로 아들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관 뚜껑은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해양 사고였습니다. 물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 안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묘지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정수는 그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속이 먹먹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묘지 아래쪽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야, 여기. 아이들 목소리였습니다. 섬에 사는 아이들인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빛이 아래쪽에서 흔들리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손전등 빛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거 찾았어요. 윤정수는 그 목소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폭풍 치는 밤에 묘지 아래에서 올라오는 아이들. 잠시 후 빗속에서 할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들 2~3명이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모양의 금속 장치였습니다.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금속. 녹이 쓴 자리가 군데군데 보이는 오래된 장치였습니다. 할인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얇게 다물렸습니다. 이거 지우가 만들던 장비야. 윤정수는 비어있는 관 앞에 앉은 채로 그 장비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본 적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태석마린 연구 장비와 비슷한 형태. 하지만 그것은 정식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직접 조립한 것처럼 보이는 장비였습니다. 할인이 장비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한쪽 면에 꽂혀 있는 작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메모리 칩이었습니다. 손톱보다 조금 큰 크기의 작은 메모리 칩. 할인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윤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지우가 일부러 남긴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폭풍 속 텅 빈 관 옆에서 아들의 아내와 아들의 아버지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된 몸의 떨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대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느끼는 그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할인이 메모리칩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들은 빗속에서 묘지를 둘러보다가 할인의 신호에 먼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메모리칩을 손에 쥔 채로 윤정수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봐요. 윤정수는 텅 빈 관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돌로 가득 찬 관, 그 안에 없는 아들, 그리고 손안에 남겨진 메모리칩.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흙이 무릎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폭풍 속을 뚫고 아래로. 그날 밤 윤정수는 섬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젖은 코트를 벗고 탁자에 앉았습니다. 할인이 메모리칩을 작은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섬에서 쓰던 낡은 노트북이었지만 칩을 읽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윤정수는 화면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할인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어두웠다가 이윽고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안에 윤지후가 나타났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눈 아래가 어두웠고 수염이 며칠 자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아주 또렷했습니다. 그 눈빛만큼은 피로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영상 속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맞았습니다. 윤정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의 얼굴이 화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지우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가 아닙니다.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빗소리가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섬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탁자 앞에 앉은 두 사람은 그 소리들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화면 안에 한 사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 두 사람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50년 전의 바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영상 속 윤지우는 영국이지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로 보이는 배경에는 각종 해양 관측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벽에는 바다 지형 지도가 붙어 있었고 그 옆으로 계기판들이 빼곡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아마 야간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마치 이 말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지난 2년 동안 아버지 회사의 장비를 연구해 왔습니다. 윤정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할인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술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지우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지우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회사 장비 지금 군사 감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정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군사 감시.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태성마린의 해양 관측 장비가 단순한 민간 장비가 아니라 다른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우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마치 다음 말을 꺼내는데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이윽고 지우가 손으로 무언가를 카메라 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종이 위에는 복잡한 선들과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설계도였습니다. 해양 관측 장비의 설계도. 그것도 아주 초기에 아주 오래된 설계도. 이 기술 우리 회사 것이 아닙니다. 윤정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회사 것이 아니다. 50년 전 이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세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지우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진짜 발명가는 김도연 선생님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정수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잠깐 감겼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마치 그 이름이 공기 중에 울리는 것을 막고 싶다는 듯이. 김도현. 그 이름은 그가 평생 의식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잊으려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상을 받을 때도 인터뷰를 할 때도 그 이름은 항상 그의 안쪽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아들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수는 잠시 화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화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50년 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청해도 영국이지. 그곳은 작은 섬 안에 세워진 해양연구소였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아 운영되던 그 연구소에서 당시 젊은 기술자들 몇 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도연. 나이는 당시 30 초반. 말이 많지 않고 웃음이 적고 하지만 장비 앞에 앉으면 몇 시간이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 해양 관측 분야에서 그의 감각은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다른 기술자들이 몇 주 걸려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루 만에 푸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은 그를 바다귀라고 불렀습니다. 바다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윤정수. 젊고 야망이 있고 무엇이든 빠르게 파악하는 사람. 그는 김도연과 같은 연구실에서 일했습니다. 둘은 가깝게 지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연구를 논하고 같이 바다를 바라보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김도연이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해양 관측 장비로 바다 밑의 흐름을 읽고 기상을 예측하고 먼 거리까지 관측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장비였습니다. 그것은 김도연이 3년에 걸쳐 혼자 설계하고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지에 불이 났습니다. 어느 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연구기지를 덮쳤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기지 안에 있던 몇 사람이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화재 사망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설계도는 대부분 불에 탔다고 했습니다. 연구소는 그 이후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윤정수는 그 이후 그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태성마린이었습니다. 김도연의 설계를 내가 발전시켰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마음속에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윤정수가 해양 장비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수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믿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진짜라고,
그런데 아들이 파헤쳤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영상을 일시정지시켰습니다. 그녀는 윤정수를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르고 싶었던 것인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폭풍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윤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힘없이 펴져 있었습니다. 그 손들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 속 지우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지우는 이제 설계도를 내려놓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모두 찾았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도연 선생님이 직접 작성한 원본 노트, 실험 기록, 설계 초안. 잠깐 멈추었다가 불에 탔다고 했지만 전부 타지 않았습니다. 윤정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그것들을 숨겼습니다. 그 말이 방 안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누군가 숨겼다는 말.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이 방 안에 있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 속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잠시 멈춤. 그날 밤 화재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증거들이. 할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윤정수는 두 손을 탁자 위에서 거두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기록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 속 지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이 긴 영상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흔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 곳에 나눠 숨겼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일시정지되었습니다. 할인의 손가락이 실수로 멈춤 버튼을 누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재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정지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카메라를 바라보는 지우의 얼굴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수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막내 아들의 얼굴. 지우야, 내가 그것을 왜 파헤쳤냐? 몰랐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노인의 가슴 안에서 무겁게 흘렀습니다. 할인이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화재 당일 밤의 기록. 지우는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국이지 출입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손가락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화재 2시간 전 외부인이 영국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윤정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이지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간 지 1시간 뒤에 불이 났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폭풍 소리도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냈습니다. 영상 속 지우의 눈빛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조금 전의 흔들림은 사라지고 처음에 그 결연한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름을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잠깐의 정적.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아버지께서 직접 가보셔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한 장소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폐쇄된 청해도 해양 영국이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정수는 50년 전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불꽃, 연기, 그리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검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윽고 윤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혼잣말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야, 너는 왜 그걸 파헤쳤냐? 그 말 뒤에는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윤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폐쇄된 연구기지로 가겠다고. 50년 동안 가지 않았던 그 장소로, 50년 동안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그 장소로. 아들이 거기 가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날 아침, 폭풍은 밤새 섬을 두들기다가 새벽이 지나면서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바람의 기세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섬의 나무들은 밤새 맞은 바람의 가지가 꺾여 있었고 길 위에는 나뭇잎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윤정수는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영상 속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50년 전의 젊은 얼굴. 김도현. 그는 세수를 하고 어제 입었던 코트를 다시 걸쳤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코트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것을 입었습니다. 섬의 북쪽 끝, 절벽 가까이에 폐쇄된 연구기지가 있었습니다. 윤정수는 그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자신이 일했던 곳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섬의 북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풀들이 길 양쪽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절벽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다시 세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구기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폐건물처럼 보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 50년의 세월이 그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깨진 창문에는 덩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오래된 이끼가 가득했습니다. 간판은 글씨가 지워져 무슨 글자였는지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윤정수는 철문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 안에 들어가면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0년 전에 자신이 한 일들과 마주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해도. 그는 손을 뻗어 철문을 밀었습니다. 쇠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깨져 있어서 빗바람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오랜 세월의 먼지와 함께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비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녹슬고 먼지 쌓인 장비들. 한때는 그것들이 바다를 잇는 데 쓰였을 것이었습니다. 윤정수는 안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밑에서 유리 파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연구실 쪽으로 갔습니다. 연구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문틀만 남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멈추었습니다. 불에 탄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벽 곳곳에 그을음 자국이 있었습니다. 천장은 불에 타서 일부가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불에 탄 잔해들이 썩어서 흙이 된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곳에서 김도연이 죽었습니다. 윤정수는 연구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50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이 창가에 김도연이 앉아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저 구석에 관측 장비가 있었습니다. 이 탁자 위에서 두 사람이 같이 도면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 한쪽에 쌓인 잔해 더미 사이에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정수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잔해를 손으로 걷어냈습니다. 먼지가 풀썩 피어올랐습니다. 그 아래에 노트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표지는 낡아서 색이 바랬지만 안쪽 내용은 놀라울 만큼 온전했습니다. 불에 탄 흔적이 모서리 일부에만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호한 것처럼 멀쩡했습니다. 윤정수는 노트를 들었습니다. 표지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현. 그리고 그 아래 해양 관측 장비 1호 설계 1974년. 윤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자들과 도면들이 펼쳐졌습니다. 김도연이 직접 손으로 쓴 글자들, 직접 손으로 그린 설계도들, 그 글자들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숨결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노트가 여기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 알고 있었지만 그냥 두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까워지는 발소리. 윤정수는 뒤돌아봤습니다. 연구실 문틀 안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 키가 크고 몸이 단단해 보이는 남자.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윤정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장남 윤태훈이었습니다. 언제 섬에 들어온 것인지, 어떻게 이곳을 알고 온 것인지. 윤태훈은 연구실 문 앞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도 아니었고 당황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차갑고 계산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이제 다 아신 겁니까? 윤정수는 손에 쥔 노트를 내려다봤다가 다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연구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밑에 잔해를 밟으면서도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후 형이 이걸 파헤치기 시작한 게 2년 전입니다. 태훈은 말했습니다. 마치 보고서를 읽듯 감정 없이. 처음에는 그냥 기술적인 호기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형이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윤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글자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체념도 있었습니다. 태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너진 천장 틈으로 빗물 한 방울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커졌죠. 그 말의 의미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윤정수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이 커졌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막내 아들 지우가 죽은 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것인지. 윤정수는 손에 쥔 노트를 가슴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노트를 쥔 손이 흰 뼈가 드러날 것처럼 꽉 쥐어졌습니다. 태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냉정한 인정인지. 아버지, 이건 우리 가문의 문제입니다. 태훈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윤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장남의 눈을. 그리고 그 눈 안에서 보이는 것을 읽었습니다. 78해를 살아오면서 그는 사람의 눈을 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훈의 눈 안에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가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윤정수는 노트를 쥔 채 연구실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태훈의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태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윤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노트를 가지고 어디 가시려고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영구기지 복도를 타고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은 연구실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표정이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윤정수는 연구기지를 나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 앉아서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노트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주병도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태훈의 말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커졌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막내 지우가 죽은 것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일과 태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는 아직 다 알지 못했지만 윤정수는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알아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2번이 아니라 3번이었습니다. 윤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할인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윤정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두껍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안에 종이 몇 장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뭐냐? 지우가 저한테 남긴 겁니다. 윤정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한테 먼저 열어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윤정수는 할인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주 앉은 것이었습니다. 1년 전에 내쫓았던 여자와 그녀를 내쫓았던 노인이. 윤정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에는 지우의 손글씨가 가득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윤정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첫 줄을 읽는 순간 윤정수의 눈이 멈췄습니다. 한참 그 문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한다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 기술이 눈앞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은 안다고. 그리고 이제는 돌려줘야 한다고. 편지의 중간 부분에 이르렀을 때 윤정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끝부분에서 윤정수는 읽던 것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하준이를 지켜주세요.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왜 이 말이 여기 있는지, 하준이를 지켜달라는 말이 왜 이 편지에 있는지. 윤정수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윤정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탁자 위에 조용히 떨어지는 그 한 방울. 윤정수는 다시 편지를 받습니다. 하준이는 김도현 선생님의 손자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비도 바람도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정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마치 그것이 깨지기라도 할 것처럼.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하준이를 낳고 나서야 알았어요. 윤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듣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가 모든 걸 알아낸 게 하준이가 2살 때였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우 씨가 이 일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윤정수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 아래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준이 친어머니는 김도연 선생님의 딸이었어요. 그 말이 방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하준이 친어머니는 지우 씨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윤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을. 지우 씨는 하준이를 데려와서 키웠어요. 할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한테는 처음부터 말해줬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우 씨는 그 아이가 언젠가 제대로 된 것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윤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어졌습니다. 김도현, 그의 기술, 50년의 세월, 태성마린, 막내 지후, 그리고 하준. 막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더라도 이것이 끝나지 않도록 곳곳에 기록을 숨겼습니다. 영상을, 편지를, 메모리칩을, 녹음기를,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무덤까지 아버지가 반드시 파보게 만들었습니다. 막내는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윤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78살의 노인이 탁자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참 뒤에 윤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그 아이를 지켜달라고 했지?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려줘야 한다고 했지? 네. 윤정수는 탁자 위의 편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 2글자였습니다. 짧은 2글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50년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윤정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가 죽으면서까지 만들어 놓은 이 길을 아버지가 걷지 않는다면 누가 걷겠습니까? 서울로 돌아온 것은 섬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청해도에서 본토로 나오는 배 위에서 윤정수는 갑판에 서서 섬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섬, 그 위에 있는 언덕, 그리고 그 언덕 위에 있는 묘지.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관 안에 아들은 없었지만 그 이름은 있었습니다. 윤정수는 섬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바람이 얼굴을 밀어냈습니다.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고 이틀 뒤
윤정수는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찾아간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변호사였습니다. 태성마린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윤정수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김도연의 노트, 그리고 지우의 영상 파일을 담은 메모리칩, 그리고 지우의 편지, 그것들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변호사는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윤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공개할 겁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윤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회사가 해체될 수도 있어요. 압니다. 개인 재산도요. 압니다. 변호사는 한참 윤정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윤정수는 대답했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장남 윤태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태훈이 지우의 죽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구기지에서 태훈이 했던 말, 그래서 일이 커졌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변호사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메모를 했습니다. 윤정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날이 정해졌습니다. 태성마린 본사 1층 대회의실, 그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회사 홍보팀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임원들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변호사와 윤정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 윤정수는 홀로 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고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태성마린을 일으키면서 이 집도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빌라였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였고, 지금은 이 큰 집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김도연의 것이었습니다. 그 기술 위에 쌓아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윤정수는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거실, 서재, 복도, 아들들이 어렸을 때 뛰어다니던 공간들, 지우도 여기서 자랐습니다. 이 집 안에서 걸음마를 배우고 이 집 마당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노인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세월들, 그 세월들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이 처음부터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죽으면서까지. 기자회견 당일, 태성마린 본사 앞에는 이미 아침부터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창업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 자체가 뉴스였습니다. 카메라들이 입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수는 검은 정장을 입고 본사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최근 들어 거의 나오지 않던 회장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으니까. 복도를 지나며 그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대회의실 앞에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윤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윤정수는 연단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가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마린의 핵심 기술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바라봤습니다. 카메라들이 더 앞으로 쏠렸습니다. 누군가 낮게 탄성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수는 술렁임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김도연이라는 기술자의 것입니다. 방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는 50년 전 청해도 해양연구기지에서 이 기술을 설계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적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들이 윤정수를 향해 계속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맨들도 직원들도 모두가 이 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윤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오늘부로 태성마린은 해체합니다. 방 안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카메라들이 흔들렸습니다. 윤정수는 그 소란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단 앞에 서서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청해도의 바다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날의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막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낮게, 아버지 잘하셨어요. 그날 이후 태성마린의 해체 선언은 전국 뉴스의 일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50년 기업의 갑작스러운 해체, 그리고 창업자의 자백, 수십 년간 가려져 있던 기술 도용의 진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비난했고, 일부는 이해했고, 일부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장남 윤태호는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지우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 한 행위들. 태우는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남긴 기록들이 하나씩 세상에 공개되면서 그것들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윤정수는 집을 팔았습니다. 50년 동안 살던 그 집,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의 유족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과정이 끝나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의 직계 가족은 이미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 있었습니다. 하준이 그 기술의 진짜 상속자였습니다. 하준의 이름으로 해양연구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태성마린이 50년간 쌓아온 것 중에서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이 거기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의 이름은 김도연 해양연구재단이었습니다. 그것이 발표된 날, 청해도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앙상하던 나무들의 잎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섬의 바다는 조금 더 밝은 색이었습니다. 윤정수는 다시 청해도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거렸습니다. 그는 언덕 위 묘지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묘지 아래쪽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밝고 가벼운 웃음소리. 윤정수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닷가였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 바다 위에 작은 장치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준이 있었습니다. 하준이 손수 만든 장치였습니다. 작고 허술해 보이지만
아이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띄워진 그 장치가 출렁이며 떠 있었습니다. 할인이 그 옆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 전과는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무거움이 조금은 거친 얼굴, 완전히 가볍지는 않지만 조금은 숨이 쉬어지는 얼굴. 윤정수는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후야, 이제야 돌려준다. 그 말이 바람에 실렸습니다. 봄바람이 그 말을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멀리서 하준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쁜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다 위의 장치가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살 아이가 만든 장치, 그 아이의 증조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꿈꾸었던 것, 바다를 읽는 기술, 그것이 지금 저 아이의 손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조용히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바다 위를 느릿하게 날았습니다. 윤정수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무덤 앞에 봄 햇살 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무언가가 저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하준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만든 작은 장치 위에, 그리고 그것은 50년 전에 한 사람이 품었던 꿈이기도 했습니다. 김도현. 그의 이름이 이제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묻히지 않은 진실처럼, 무덤 속에 없는 아들처럼, 바다 위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이름으로. 윤정수가 청해도에 머문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섬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에게서도, 회사 임원들에게서도, 그리고 기자들에게서도.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이 섬에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몸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간방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창문은 여전히 작았고 바닥은 여전히 삐걱거렸으며 욕실에서는 여전히 녹물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윤정수는 그 방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도 처음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여관 아래층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흰 쌀밥이었습니다. 식당 주인 할머니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섬에 잠깐 들른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태석마린 회장으로 바라보지 않는 곳, 그냥 밥 먹으러 온 노인으로 바라보는 곳, 그곳에서 그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밥맛이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그는 걸었습니다. 섬 안을 걸었습니다. 정해진 코스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선착장 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절벽 쪽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바닷가를 따라 오래 걷기도 했습니다. 신발 안으로 모래가 들어왔습니다. 파도가 발 앞까지 올라왔다가 물러갔습니다. 그 차가운 물이 발등을 적실 때 윤정수는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그 사이에 수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바다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색으로, 같은 냄새로, 같은 소리로 거기 있었습니다. 윤정수는 그것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이. 열흘째 되는 그날 오후 그는 또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흐렸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햇빛은 구름 사이로 가끔씩 비쳐들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바다는 회색과 파란색 사이 어딘가의 색이었습니다. 파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일정하게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그가 바닷가를 걷다가 멈춘 것은 저 앞쪽 바위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하준이었습니다. 아이는 바위 위에 앉아서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적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수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공책에 무언가를 하다가 이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바다 위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멀리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자세였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혼자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영국이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사람. 김도연이 딱 저런 자세였습니다. 생각할 때 그는 항상 저렇게 바다를 향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다를 보면서 그리고 한참 뒤에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정수야, 이거 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윤정수의 눈이 잠깐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이 구름 아래로 희미하게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윤정수는 돌아봤습니다. 하준이 바위 위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아챈 것인지 아이의 눈이 크고 또렷했습니다. 윤정수는 천천히 아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위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살짝 몸을 굽혔습니다. 뭘 하고 있었냐? 아이가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윤정수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선들이 가득했습니다. 복잡한 선들, 뭔가의 설계도처럼 보이는 선들. 하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각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바다 아래를 보는 장치요. 윤정수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바다 아래를? 네. 바다 위에서는 아래가 안 보이잖아요. 아이는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바다 아래에 뭐가 있는지 알면 날씨도 알 수 있고 물고기도 찾을 수 있고. 아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섬 아저씨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웠어요. 윤정수는 잠시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책의 선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선들이 50년 전 김도연의 노트 안에 있던 선들과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른 선들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방향이, 그 생각의 방향이 닮아 있었습니다. 바다를 이해하려는 마음, 바다 안에 있는 것을 읽으려는 마음. 그것은 배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나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수는 공책을 아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옆 바위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78살의 노인이 바위에 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바위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알아요? 윤정수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윤정수는 대답하기 전에 오래 생각했습니다. 지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릴 때의 지우, 셋 중에서 가장 조용했습니다. 형들은 시끄럽고 활발했지만 지우는 항상 구석에서 혼자 뭔가를 만들거나 그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냐고 물으면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냥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른이 된 지후, 아버지 회사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윤정수는 화를 냈습니다. 왜 아버지 회사를 돕지 않냐고. 지우는 그때도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청해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할인을 만났고 하준을 데려와 키웠고 그리고 그 섬에서 50년 묵은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이었다. 윤정수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바라봤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윤정수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파헤친 녀석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바보 같다는 거냐?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윤정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녀석이었다는 거다.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였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공책을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다 멈춘 선들을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수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선이 하나씩 이어지는 것을, 무언가가 형태를 갖춰가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는 동안 윤정수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오래되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언가, 50년 동안 쌓아 올린 무게, 그것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닷바람에 실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과 아이, 78살과 10살. 그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바다가 그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바람 소리가, 갈매기 소리가 말 대신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해가 구름 뒤로 기울기 시작할 즈음 아이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덮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여기 있을 거예요? 윤정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있을 것인가?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만나야 했고, 기자회견 준비도 해야 했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있을 거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가볍게 아무 어려움 없이 내려왔습니다. 어린 몸의 가벼움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또 와요. 아이는 말하고 바닷가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공책을 옆구리에 낀 채로 발로 모래를 차면서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정수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조금 걷혔습니다. 낮게 기운 해가 구름 사이로 빛을 뿌렸습니다. 바다 위에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파도 위에서 빛이 부서졌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빛들이 파도를 따라 반짝거렸습니다. 윤정수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오래 움직이지 않고 젊은 시절에도 이 바다를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가득했던 시절,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이를 악물었던 시절, 그때도 이 바다 앞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바다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생각들이 눈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 앞에 서 있으면서도 바다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곧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회사도 집도 재산도 하나씩 정리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78살에 빈손이 된다는 것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두려움보다 다른 것이 더 컸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가벼움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제자리라고 해야 할지, 50년 동안 무거운 것을 가슴에 얹고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으려 할 때 느끼는 그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내려놓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쓰러지고 나서 다시 일어서는 것과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 사이에서 윤정수는 이제 쓰러지는 쪽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위 위에 앉은 노인의 흰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코트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에 무언가 잡혔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지우가 남긴 그 낡은 녹음기. 그는 섬에 있는 동안 항상 이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왜인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냥 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낡은 것. 버튼 옆에 작은 빨간 불빛이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수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바닷바람 속에서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작은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였지만 바람에 실려 먼 데까지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듣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파도 소리가 배경에 깔렸습니다. 바다 앞에서 들으니 그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 말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윤정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본 채로 들었습니다. 제 무덤을 파보세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남았습니다. 윤정수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던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무덤을 파야 한다는 두려움,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와 마주쳐야 한다는 두려움. 하지만 지금 같은 말을 다시 들으면서 두려움보다는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움이었습니다. 이 말을 남겨준 것에 대한 고마움. 쉽게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을, 막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 녹음기를, 저 영상 파일을, 편지를, 그리고 무덤 안의 돌들까지 막내는 아버지가 반드시 알게 되도록, 반드시 행동하게 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갔습니다. 윤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바람에 날려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섰습니다. 바다를 향해 섰습니다.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구름 아래로 길게 이어진 수평선. 그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천천히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위에 붉은 빛이 얹혔습니다.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파도 위에서 그 붉은 빛이 출렁거렸습니다. 윤정수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오래.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바람에 실려 사라질 목소리로 도연아? 그 이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부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늦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많이 늦었다. 파도가 물러갔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한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말들이 바람에 실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하지만 바다 쪽으로. 윤정수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절반쯤 내려갔습니다. 바다가 더욱 붉어졌습니다. 붉은 바다와 붉은 하늘 사이에서 78살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회사의 창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해양 장비업계의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많이 잘못한,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처음이었습니다. 태성마린 창업자 윤정수가 아닌 그냥 윤정수로 서는 것이 바다가 출렁였습니다. 파도가 발 앞까지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물이 신발 끝을 적셨습니다. 윤정수는 발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바다는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섬 노인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50년 전 이 바다 위에서 일어난 일들도, 김도연이 설계한 장비가 처음으로 바다에 띄워졌던 날도, 그리고 영구기지에서 불이 났던 밤도, 바다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윤정수는 그 말이 이제 다르게 들렸습니다. 바다가 기억한다는 것이 비난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돌려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수평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었던 색이 점점 어두운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소리. 그 소리는 밤이 와도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윤정수는 바닷가를 떠나 여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를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밑에서 모래가 부드럽게 눌렸습니다. 바람이 등 뒤에서 불었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그는 방 안에 들어가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김도연의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김도연, 해양 관측 장비 1호 설계, 1974년.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차갑고 오래된 종이 위에 50년 전 누군가의 손이 쓴 글자들, 그 글자들 위에 윤정수의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기억한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그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처음부터 소중하게 다뤘어야 했을 것을 다루듯이.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어두워져도 바다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윤정수는 서울로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일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 낡은 방 안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노트를 손에 쥐고 앉아있는 이 순간은 윤정수의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처음으로 거짓 없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바다는 그날 밤도 쉬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청해도의 바위들을 밤새 두드렸습니다. 갈매기들은 어둠 속 어딘가에서 울었습니다. 섬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여관 2층 작은 방의 불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방 안에서 78살의 노인이 오래된 노트를 읽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한 사람이 손으로 쓴 글자들을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다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수라는 한 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이 사실은 남의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된 날, 그 노인이 선택한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쉬웠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78살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평생 쌓아온 이름과 재산과 명예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했습니다. 죽은 아들이 남긴 길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묵묵히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리고 또 이런 아들도 있습니다. 윤지우처럼 아버지의 잘못을 알면서도 미워하지 않고 대신 바로잡을 방법을 찾은 아들. 자신이 죽더라도 그 길이 이어지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간 아들. 그 마음이 참 오래 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바다처럼 잔잔하지만 깊게, 오래도록.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오래오래 계세요. 감사합니다.